자,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강의 때는 그 좋은 도덕 수업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 이 도덕 교육이라는 것이 서구적 전통의 어떤 논리학을 들고 오기 때문에 서구적인 사고 방식이 많이 이렇게 가미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동북아의 정신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구적인 사고 방식과 동북아적인 사고 방식이 좀 혼재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인식론적 혼란,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갖다 제가 도덕교육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콜보그 이론을 갖다가 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도덕교육에서. 근데 그 콜보그 이론에서도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아닙니까? 그 우리 정서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나 질문한 내용 중에 어떤 학생이 이제 정의로움이 공동체마다 다르거나 시대마다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 질문도 있었고, 삼능력이 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인데 핵심 가치가 정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제가 스펙트럼적 사고로 설명을 했지만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한 번쯤은 다뤄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떤 연역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정의라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생존 방식에서 인간이 이제 공유해야만 되는 하나의 관습적 사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정의를 규정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정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귀납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 오고 또 그것이 계속 변화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주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어, 서구인들이 주된 생활 방식, 그죠? 주된 생활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그들의 문학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거 보면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사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집에서 그 아가씨죠. 주인집 아가씨인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목동을 찾아가는 것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목동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뭡니까? 물이 불지요. 물이 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못 갔죠. 그러면서 이제 목동의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드는데 그때 목동은 뭐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좋아했겠죠, 그죠? 좋아했는데 스르르 잠든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별을 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적은 거죠, 그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저도 대학에 가면 또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이 좀 부족한가도 싶고 막 각설하고 하여튼 그 문학 작품은 항상 뭡니까? 그 시대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데 목동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유목 생활을 근간으로 한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정착 생활보다는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평평한 평야지대이지만 물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좀 척박한 땅이죠, 그죠? 우리 그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논을 늪처럼 만들어야지만 벼가 자라거든요. 근데 밀밭을 가보면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30배가 남습니다. 밀 하나를 심으면 어 30알 정도가 남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남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이 벼농사를 지으면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정착 생활을 하는 데 비해서 밀을 심는 곳에서는 뭡니까?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목축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은 유목민의 생활에 조금 더 가깝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목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켰다. 자, 그러면 유목민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과 두 개의 집단이 서로 이질되어 있는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각각마다 하나의 뭐가 생깁니까? 관습들이 생기겠죠, 그죠? 각각마다 하나의 관습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근데 이 관습들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바꿀게요, 각도를. 관습들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뭡니까? 어, 교환 법칙에서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집단에서는 말 한 마리에 뭡니까? 양 두 마리가 거래되고 소 한 마리에 양 두 마리가 이렇게 거래된다라고 하면 이 B라는 데서는 소 한 마리에 양 두 마리가 이렇게 거래된다라고 하면 A 집단에 속한 A라는 사람과 B 집단에 속한 B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 한 마리와 소 한 마리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군사력이 더 높고 B 집단이 군사력이 낮다라고 하면 어, 이 집단에서 뭡니까? 더 세력이 좋다는 거죠, 그죠? A 집단에서 세력이 좋으면 B 집단 사람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맺은 조약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 말 한 마리를 소 두 마리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A 집단과 B 집단이 만났을 때는 이런 불평등하거나 혹은 뭐 비슷하다면 공평등하게 가겠죠, 그죠? 근데 불평등하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뭡니까? 서로 조건, 계약에 맞춰서 이렇게 교환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전혀 이 관습 집단 속에, 이 관습 집단 속에는 정서적인 것들은 없는 겁니다. 이 관습 집단 속에 정서적인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집단에서 뭡니까? 소를 갖다가 너무 숭상해가지고, 인도처럼 그죠? 소를 숭상해서 거래 조건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오로지 교환, 맞교환 상대로서 이 양자의 계약 조건을 성립시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뭡니까? 양자가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이렇게 만나면 이런 조건들은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만 생기면 되는데, 만약에 C라는 집단이 또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집단하고 C라는 집단은 다시 조약을 맺어야 되고, B라는 집단은 C라는 집단하고 또다시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정해져 있는, 어떤 한 가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서로 서로가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서로가 하나씩 하나씩의 그런 뭡니까 조건들을 만들면서 사고 뭡니까 이렇게 교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단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 D라는 집단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잘 안 보입니까? 이를 약간 올리겠습니다. 자, D라는 집단이 만들어지고 E라는 집단이 만들어지면 뭡니까?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죠? 이 집단은 또 B하고도 맺어야 되고 너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서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얘들은 뭐라 부른 겁니까?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justice.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집단이 계속 뭐 하나 생길 때마다 조건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끼리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뜻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저스티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이 집단의 정서적 작용, 이 집단의 관습 속에는 정서적 작용, 이 집단의 정서적 작용, 이 집단의 정서적 작용 배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를 생각합니까? 차가운 이성으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사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로고스적인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고스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저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 집단 내에서 역할이나 이 집단 내에서 무슨 뭡니까 관습 속에 있는 자신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어떤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서구인들은 서구의 합리주의라고 해서 이것도 결국 뭡니까?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로고스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정점에 있는 것을 정의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공정하게 잘 발휘되면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에게 이 정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 최초의 정의를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지, 그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뭡니까? 이 정의로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의롭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일 더한 사람은 더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분배적 정의, 그죠? 그럼 보장적 정의가 조금 되는데 만약에 뭡니까? 분배를 할 때 일 더한 사람이 못 들고 갔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라도 그 사람의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지나고 나면 그레코 로마의 그 로마 시대 있었습니까? 그 로마 시대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로마 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공회를 만들어서 만든 로마법.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법의 핵심은 뭡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로마의 그 군단, 그죠? 군단들이 정의의 표상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뭡니까? 노예 제도도 있고 로마 시민들의 어떤 자기들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뭡니까? 정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정의가 다시 중세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 성경.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부 철학이 형성되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정의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갖다 1000년 정도 유지하죠. 로마도 1000년, 중세도 1000년, 뭐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서 뭡니까? 정의로움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중세를 지나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이 뭐냐? 이 정의로움의 개념이 인본주의 사상을 바뀌면서 인권의 개념이 가미되는 겁니다. 천부인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린 만큼의 그만큼의 권리를 갖게 해준다.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자유주의가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제 서구인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중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집단, 그죠? 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집단이 귀족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왕족과 귀족이 있었는데 특정 집단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뭡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했고 물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로마 시민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냐? 모든 인간들은 그 자유를 구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정의로움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더 많은 권한을 들고 가는 것을 상상하지 않죠. 그죠? 그만큼 시대를 변하면서 이 정의롭다, 정의론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나온 정의론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많이 그 회자하고 있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그죠? 이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죠. 이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는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죠? 이것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좀 재밌죠, 그죠? 이게 너무나 평범한 게 이론이 됐다. 이 벤담이 만든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데 계속 파이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주고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주면 어떻다는 겁니까?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이 원칙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반에 5명이 있는데 빵이 5개가 왔어요. 예? 그죠? 그럼 뭐 5명한테 하나씩 최대 다수가 우선순위거든요. 최대 다수에게 공정하게 하나씩 주면 가장 정의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 1등한테 2개 주고 2등한테 1개 주고 3등, 4등한테는 반 개씩 주고 5등한테는 안 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 다수도 그럼 거기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 정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좀 초라한데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면 이게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벤담은 뭡니까?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냥 양을 계속 늘려주면 사람들이 그냥 정의롭다 하는데 이 밀이라는 사람은 벤담의 제자예요. 벤담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밀이라는 사람은 이 인간이 어떻게 데이지하고 같냐? 그래서 인간은 인간만의 뭡니까? 행복이 있다.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다움을 가미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다움. 인간다움.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양적으로 물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밀도 최대 다수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인간다운 뭡니까 질적인 공리 이득을 많이 챙겨간다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최대 다수는 항상 뭐가 생깁니까? 소수가 생겨버리거든요. 이 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네가 좀 양보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수가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평화로운 상태에서 물질이 풍요롭게 있으면 이 공리주의만큼 더 좋은 것도 없죠.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공리주의가 있고 이 공리주의를
거의 서구 사회에 뭐 산업 발전이 막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재화가 막 넘쳐나면서 이 공리주의가 정의롭다는 것이 한 100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리주의보다 더 뭡니까 정의론이 이론화되는 계기가 하나 생기는데 존 롤즈라는 사람이 예, 정의론을 발표합니다. The Theory of Justice인가, 뭐 Theory of Justice, 어인지 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의 정의에 대한 뭐 이론, 뭐 이렇게 하는가, 특별한 정의에 대한 이론인가, 하여튼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 롤즈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판하는 겁니까? 그 소수가 항상 배제되면 한두 번에서 배제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소수가 결국은 그 공동체를 뭡니까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그걸 비판하면서 존 롤즈가 뭡니까 정의론이라고 하는 이제 서구에 처음으로 정의에 대한 이론이 이제 발표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뭡니까 생존 방식에서 만들어졌던 정의가 귀납적으로 공유되는 형식이었다면 존 롤즈를 계기로 해가지고 연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하나의 연역적 사고방식 속에서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롤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롤즈의 핵심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무지의 베일이거든요. The Veil of Ignorance라고 합니다. 이 무지의 베일. 이 무지의 베일을 이렇게 있을 때 무지의 베일이 뭐 4개가 있다 칩시다. 이 뭡니까? 이 뒤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사람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성별, 나이, 신체 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백지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베일에 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적어내게 하는 거겠죠.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빵이 4개가 있다. 어떻게 나누어줬으면 좋겠느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뭡니까? 양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평등의 원리가 먼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회균동입니다. 평등의 원리가 기회균동이라는 게 뭐냐? 물질이 풍족하게 있을 때 어떻게 나누면 좋을 거냐? 적어내보라.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 적어내보라 하니까 뜻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럴 경우 뭐 4, 8, 12 막 이렇게 나올 경우 그죠? 그러고 또 뭐 양이 500 정도 되어 있다. 이러면 노력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맞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근데 4명이 있는데 3개의 빵밖에 없다. 빵이 3개다. 3빵이다. 차등의 원리. 만약에 우리가 재화가 모자래가지고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원칙에서 이 빵을 나눠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최소 수혜자의 원리, 최소 최대의 원리가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뜻하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의 원리.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장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굶주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자에게 가장 먼저 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 이 뭡니까? 순서에서는 가장 약자에게 주고 양을 차등을 줄 수밖에 없을 때는 되잖아요. 제일 약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존 롤즈의 정의로는 무지의 베일 실험을 통해서 해보면 이 물질이 많고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는 평등의 원리, 뭐 기회균등을 제공해야 되고 만약에 이 차등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약자에게 먼저 줘야 된다. 그 이전에 중세시대나 로마시대에 있었던 혹은 공리주의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는 하나의 정의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어떤 로고스적 사유의 핵심이로, 그죠? 이성적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해질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존 롤즈의 영향이 큰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 이전의 정의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이전의 정의로는 힘의 원리나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귀납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적용되었던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적용이 보편적이었던 거지, 보편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존 롤즈의 업적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만큼 뭡니까? 자유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들이 길러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존 롤즈의 정의론이 한 50년 정도 굉장히 곽광을 받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무지의 배일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이클 샌델의 도덕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본 적 있죠. 그 마이클 샌델이 체계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자연 상태는 무지의 배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작동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 사고작용 속에서만 일어나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정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원인은, 그러면서 인간은 사고가 이성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역사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인간이 겪고 있는 뭡니까? 생활 사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풍이 왔다 하는 거죠. 태풍이 왔는 거예요. 태풍이 왔는데 비가 그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었겠죠. 예를 들면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풍이 왔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물을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버렸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물쟁탈전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로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굉장히 명강입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이다. 태풍이 불어왔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 물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이 없는 사람하고 나누면서 혼란을 막고 다시 공동체가 복원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이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면 위대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역사성은 뭡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은 또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당연히 일본의 예가 더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그 정도 해가지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안 적어요. 자기도 영업 비밀 아닙니까? 책에서는 이제 그 정도 해가 끝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케인이 한 번 더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풍이 한 번 더 왔다. 그 다음에 또 오겠죠, 그죠? 우리도 루사스, 매미 막 오지 않습니까? 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 혼란 상태에 있었던 공동체는 그 이후에 폭동까지 일어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혼란 상태를 막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런 상황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물을 갖다가 정부에서 확보해가지고 나눠주고, 비용을 그 상인들에게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법을 쓰면서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수로를 공급하고 하면서 혼란을 법률적으로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다시 태풍이 와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지난번에 물을 나눴던 방식으로 사람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원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물을 파는 사람은
자기도 손해를 보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값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역사성에서 봤을 때,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서사성이죠, 그죠?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도 잘 만들고 뭐 이런 제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의로움을 갖다가 구성해내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서구의 정의로는 이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을 필두로 하는 공동체주의자, 맥킨타이어라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정의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의 정의론은 롤즈의 정의론 이론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의 로고스적 사회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어떤 연역 접종 방법의 논의는 되고 있어도 결국은 다시 뭡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정의로운 것은 공동체의 역사성과 서사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어떤 귀납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의 정의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그죠? 로고스적으로 사고하고 생활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서구인의 사고방식이었고, 다음 부에서는 동양인의 사고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양자를 좀 비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